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종실록 제23부 애민군주 세종 관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18년 무렵, 그러니까 세종이 즉위한 바로 그 해죠. 이때 조선 조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미아가 길을 잃어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교과서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교과서 상으로는 주로 그런 걸 가르쳐요. 정치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만 놓고 보면은 뭔 맨 당쟁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 당쟁은 당쟁이고 그 밖에 이제 현안 문제들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뭐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도 새로운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또 기존 법들이 고쳐지거나 폐기되는 경우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특히 이제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슈로서 조명을 받다 보니까 맨날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줄 아는데 싸우는 것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싸우면서 그냥 할 일은 나름대로 이제 하고는 있다는 거죠. 뭐 당시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서울시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사대문 안쪽, 즉 종로 일대죠. 거기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 한정된 공간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시가지가 꽤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가 종종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닌 게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아직 초등학교도 좀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대략 한 6살 무렵 그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게 됐었는데 지금 지하철은 그래도 안전장치도 많이 생기고 스크린도어도 설치되고 하여튼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잘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지하철은요. 그때가 이제 90년대일 테니까 거의 뭐 89년, 90년 그쯤 무렵일 거니까 그때 당시 지하철은 요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80년대, 90년대 지하철 해가지고 그야말로 헬게이트였어요. 지금 같은 그런 안전 규정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썼던 시절이었고 상당히 이제 험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도 종종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승강장하고 좀 이제 지하철하고 틈 사이가 넓게 벌어진 구간이 있잖아요. 요즘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강 공사들을 해가지고 대체로 그 틈 폭을 많이 줄였는데 옛날에는 좀 그렇게 많이 벌어진 구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성인 발도 푹푹 빠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폭이 넓은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에 발이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거 탈 때 우물쭈물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물론 뭐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때 당시 이제 어린 마음에 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이제 어머니 손잡고 지하철을 타는데 제가 우물쭈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파에 밀려가지고 이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못 탔고 어머니는 지하철을 탔죠. 그리고 문이 닫힌 거예요. 와, 이거 야단났죠.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 저는 순진한 생각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헤어졌으니까 다음번에 오는 지하철을 내가 타고서 가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정말 이제 어린애다운 발상을 했는데 그거 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제 인생이. 그죠? 아마 저도 미아가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정말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한 발의 차이로 이제 지하철을 못 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하고 갈라진 광경을 또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절대 다음번에 오는 거 타지 마라. 너 타지 말고 저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10분 안으로 분명히 이제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니까 타지 말고 저기 앉아 있어라라고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의자를 데려가가지고 의자에 앉히고 난 다음에 뭐 다음번 지하철 왔을 때
그분이 급하신 일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다음번 지하철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아저씨셨는데 글쎄요, 뭐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애가 끝까지 인지 없는지 지켜봐야지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은인이죠, 그게.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기준으로는 아마 그 정도 했으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말로는 좀 놀랬대요. 왔더니 애가 얌전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울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정말 얌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쩜 애가 저렇게 침착하지라고 하면서 야 얘가 똘똘한 게 나중에 크게 되려나 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되진 못했습니다. 자, 하여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현대사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현대사에서도 이거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8,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거 찾기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었죠.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미아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찾을 방법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애가 혹시라도 자기 집의 위치를 갖다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기억을 전혀 못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혹시라도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런 미아를 발견했다. 찾아주려고 해도 찾아줄 방법이 이거 도대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좀 뭔가 이제 흉악한 사람들한테 이 미아가 발견이 되면은 인신매매, 주로 이제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운명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또 경성은 인구가 좀이라요. 자, 경성이 한양인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경성이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때 나온 용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썼던 용어입니다. 경성은 인구가 좀이라여 어린아이가 집을 나와 몇 집만 지나쳐도 제 집을 찾아가기 어려워 마침내는 집을 잃게 됩니다. 집 잃은 아이를 얻은 사람도 또한 그 아이의 사는 곳을 알지 못하여 찾아주지 못하며 혹 간악한 무리가 몰래 숨겨두고 밥 먹여 길러서 노비로 삼는 자가 있게 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조선 조정은 미아들을 모두 어떻게 하자? 앞으로는 발견하는 즉시 재생원에 보내자라고 해요. 그래서 재생원에서 양육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일단 재생원으로 찾아와라. 그러면 여기서 혹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죠. 사례를 이어서 보면요. 금후로는 모든 집 잃은 어린 아이를 얻은 자는 모두 재생원에 보내도록 하고 호주에서 양식을 데워 주어서 기르도록 하며 어린 아이 잃은 부모도 또한 재생원에 가서 찾도록 하고 관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저화 30장을 받아들여 여기서 저화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또 반영돼 있죠. 어린 아이를 얻은 자에게 주도록 하고 나름 보상체계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일 숨겨두고 고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은 리 내의 관령과 오가를 아울러 논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이걸 갖다 흉악한 일에 악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연자 처벌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가 올라오게 되죠.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재생원, 그 재생원이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재생원이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요. 빈민들을 부호하는 의료기관이었다. 그냥 요 정도로 설명하고 끝내요. 근데 사실 의외로 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 재생원은 1397년에 태조 6년이었죠. 그때 조준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빈민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뭐 교과서적인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것만 한 건 아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구제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종시대에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확장이 돼요. 재생원의 역할이. 그래서 미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미아 보호소 역할도 같이 병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는 사회적 하층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조건 없는 사람들 막 착취하고 탄압하고 이상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런 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뜻밖에도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이디어 짜내고 했던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종은 무려
죄수들에 대한 처우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는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425년 5월 세종은 옥의 관리와 죄수의 처우 문제를 감찰하라는 명을 내리게 돼요. 이때 당시 옥이라는 것은요, 현대의 교도소보다는 뭐에 좀 가깝냐면은 구치소에 좀 더 가까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유죄냐 무죄냐 이게 판결이 안 난 상태, 형량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난 사람들이 이제 옥에 구금이 돼서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치소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죠. 이 시대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 대부분이 감옥이라는 것을 좀 운영을 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를 운영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감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필요하잖아요. 죄수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관리와 간수도 해야 되고, 또 의식주 제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죄수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돼? 이런 인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이제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따라서 주로 죄수에 대한 처벌은 이랬어요. 태형이나 장형같이 그렇게 뭐 몽둥이를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유배, 섬이라든가 어디 뭐 외딴 지역으로 아예 그냥 추방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벌금을 갖다가 때린다든가 흉악한 죄인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참수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징역이라는 개념이 이제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종종 죄수로 옥에 가두는 형태의 징역과 유사한 형태의 형벌이 존재한 나라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대체로 이제 죄수에 대한 처우가 정말 열악했다라는 거죠. 그 관리하는데 귀찮고 번거롭고 돈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말이 좋아서 이게 징역형이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왜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감옥은 되게 지하 감옥이고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하고 또 거기에 집어넣을 때도 굉장히 거칠게 끌고 가가지고 집어 던지듯이 넣잖아요. 실제로 그랬던 게 그렇게 집어 던지듯이 넣어가지고 현장에서 뇌진탕으로 직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불구가 되든지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골골거리다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징역형은 요즘처럼 뭐 진짜 죗값을 치르고 나와라 라기보다는 그냥 뭐 거기서 죽던지 살던지 뭐 네 알아서 해라. 거의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시 조선의 옥도 대체로 징역이 아닌 판결을 받기 전에 구금을 하는 곳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옥의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옥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짜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워주는 건 맞기는 한데 먹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수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끼니를 챙겨줄 가끔 뭐 사극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옥바라지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편이 죄를 짓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면은 와이프들이 와가지고 이제 옥바라지를 하잖아요. 바로 그 옥바라지 할 사람들이 필요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는 경우 수감자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종종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이 수감자가 옥바라지를 하는 가족이 와가지고 약도 챙겨주고 의원도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진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혹은 있기는 있어도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그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아니, 본래 옥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자는 것이지 죄인을 학대하거나 죽이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 원래 개념이 그런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뭐 죄인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 아직 유죄 무죄가 판결이 안 난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처우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을 했다는 거죠. 자,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옥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심한 추위야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어 줄여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세종이 치근한 마음을 보이게 되죠.
이어서 보면요.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항상 몸소 상고하고 살피며 옥내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당시 대부분의 옥은 지저분했어요. 근데 그 지저분한 옥을 항상 청소해가지고 정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옥에 대한 위생관념을 갖다가 가질 정도로 세종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질병이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이며 옥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게 하라.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격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고, 만약에 이거 감찰해가지고 제대로 안 지켜주고 있다 하면은 처벌하겠다라는 의사까지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종은요, 죄수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고민할 정도로 당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생각을 가진 군주였다는 거죠. 이 시대의 왕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세종이 정말 대단한 왕인 건 맞습니다. 자, 1430년 무렵 세종은 이러한 또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특명을 내리냐? 죄수에 이어서 이번에 또 누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논하게 되냐면은 관노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논하게 돼요.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이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일찍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제 법이 뭐였냐면은 관노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출산하고 나서 반드시 7일 이후에 복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의 출산 휴가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세종이 특명을 내려서 100일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100일간의 출산 휴가를 추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관노에 대한 처우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울러 세종은 산모가 만삭의 몸으로 일하는 것은 좀 어려울 테니까 출산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쉬게 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사료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수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혹시라도 뭐 이 출산 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출산이라는 게 배가 불러오고 만삭이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속이면 얼마나 속이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이 출산 휴가를 도합 4개월에 달하는 기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4개월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출산하기 전에 한 개월,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100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건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무려 관노에게. 그뿐만 아니라 산모를 돌볼 관노의 남편 역시 한 달간, 산후 한 달간 쉬도록 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명령들을 연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관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산업의 경우에는 집주인 마음이죠. 그거는 집주인이 뭐 좀 마음씨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요 룰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불행한 대접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함정은 있어요. 이게 전 국민 다 이렇게 한다는 아니고 관노비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대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생각을 가진 군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비는 이제 크게 소속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 이게 뭐 관노비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산노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노비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들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뭐 차차 이건 다 풀어나갈 거예요. 노비라고 해가지고 다 무슨 뭐 어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족쇄 차고 다니면서 뭐 맞박이랑 인장 찍고 채찍 맞으면서 막 그렇게 일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던 노비들도 있었는데 아닌 노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노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권세가 집안에 있는 그런 노비들 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중요한 관청에 속하는 노비들. 그리고 노비들 중에서도 특히 외고 노비들의 경우에는 돈 좀 번 노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비들 중에서도 나름 또 이제
노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걸 이제 순호라고 부르는데, 우두머리 노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노비도 있었죠. 휘하에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외거 노비들을 갖다 거느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대기업 대표이사 정도쯤 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재력과 권력을 가진 노비들도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노비가 아니라 이것도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노비들도 있었지만 아닌 노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가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취하층들인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노비가 취하층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그러한 사회적 취하층 계층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혜택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미아에 대한 신경써, 그 다음에 또 죄수에 대해서 처음 문제 개선에, 심지어 관노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복리후생 문제를 갖다가 신경을 써줬던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애민군주라는 표현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막연하게 백성들한테 덕목만 베푸는 그런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했을 거예요. 세종이 북방개척이라든가 화폐 유통 문제, 그리고 수령 고소 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국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백성들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설사 이게 백성들을 좀 괴롭게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옳다 싶으면은 난 밀어붙이겠다. 그런 스타일의 군주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서 세종이 관너들의 처음 문제를 개선한 것하고는 별개로 좀 뜻밖의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슈가 되고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법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노비 종목법입니다. 그리고 이 혹자는 이런 비평도 해요. 세종이 노비 종목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조선은 노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노예 왕국이 되었다. 이거는 세종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다라는 그런 비판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노비 종부법은 뭐고 종목법은 뭐냐? 뭐 종목법이 있으니까 종부법도 있겠죠, 그죠? 도대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종부법을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고 종목법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또 종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조선의 노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정말로 맞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체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